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2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영 작가고요. 박준 변호사, 홍상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은 즐거운 명절이죠. 홍 기자님 어떻게 시댁으로 가시나요? 저는 대구로 안 입사하고 2001년 입사하고 단 한 번도 친정을 간 적이 없어요. 명절 때. 친정을? 네. 왜 그 시댁 갔다 가면 되잖아요. 시댁이 대구 달성구잖아요. 뭐 어때서 그게? 맏며느리잖아요. 가야지. 대구 갔기 때문에 강원도 홍천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추석 연휴나 이럴 때도 근무를 하니까 근무나 야근이 있으면 한 군데밖에 못 가는데 저는 짧아서. 시댁밖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한번 양보해 달라 그래요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렵네요. 평하지 못하네. 네. 자, 어쨌든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출범하고 첫 명절입니다. 그래서 안보가 좀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네. 뭐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한데 명절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지금 이 정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점에서는 뭐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대를 할 테고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겠죠 명절 때.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추석 밥상의 하두가 뭐가 될 것인가 정치권에 아마 관심 끌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때요? TK 민심은 어떻습니까? TK 제가 뭐 자주 어머니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안보를 좀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뭐 뾰족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블랙리스트라든지 뭐 합성 사진 이런 경우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쾌하고 과연 국가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안 믿고 있고 그래 어머니 했습니다. 해탁하잖아요. 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특히 민심도조차도 사실은 MB 정부라든지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그런 사찰 부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못마땅하고 있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적폐 문제 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있죠. 70% 했죠. 그런데 70%. TK 대구 지역에서도 찬성이 많더라고요. 60% 이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송은 대한민국 최고의 MB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저는 어쩐지. 왜 이 사람이 왜 이분하고 같이 항상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쫓는 남자 영화 저수지 게임의 10만 배우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최고의 안드로메다인 바로 이분입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다큐멘터리예요. 돈을 쫓는 다큐멘터리인데요. 가장 간단하고 심플한 한 건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돈은 우리 돈입니다. 우리 세금입니다. 적게는 100조, 크게는 200조가 사라졌는데 이걸 쫓아가면 됩니다. 이제 수사만 하면 돼요. 무서웠어요. 기자로서 열심히 했다는 거 말하고 싶습니다. 기자로서 열심히 하는 게 죄가 된다면 받아야죠. 시대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네. 말은 안 듣지만 이런 기자 하나 놔두면 사회에 모든 일들이 괜찮습니다. 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이 명품 배우께서 이렇게 나오신다니 저는 고맙습니다. 미남이십니다 진짜로. 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기자입니다. 네, 공중파 라디오 이렇게 나온 적이 굉장히 오랜만일 것 같아요. 네, 스튜디오에 나온 게 뭐 해방되고 얼마 전에 SBS 라디오에 갔었습니다.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갔는데 이승환 씨, 가수 이승환 씨하고 한번 이렇게 나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하고는 매번 지하실에서만 만나다가 음지에서 어두운 데서 음지에서 만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뭐 지상 8층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좀 묘하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골드블랙이어서 거의 10여 년 동안 방송국 주변에 간 적도 없었고요.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SBS의 힐링 캠프라고 예능 프로였는데 제 친구인 김재동이 사회를 받고 제 또 절친인 가수 이승환 형이 그때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강동 모임이라고
저희 친한 친구들 유승환 감독, 강풀 작가 그리고 제가 방청석에서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PD가 나와주십사 해요. 저희 모임이 조금 유명하고 네. 좀 특별한 조합이지 않습니까? 다 골드 블랙리스트로. 근데 절대 안 될 거라고 제가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해서 방청석에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결국 그 방송되기 몇 분 전에 다 통편집 당한다고 해서 하면서 팔뚝만 나왔어요. 목소리까지는 그 변조 다 걷어내지 못하고 많이 걷어냈고 팔뚝만 나왔는데 그래서 검색어 이틀 동안 1등을 했었죠. 이것 또한 그 박근혜 정부와 그 국정원 그리고 방송국에서 그 블랙리스트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입력했는지 이 부분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나마 낫다고 하는 SBS도 그랬다. 네, 그렇죠. 네, 낫다고 사실은 MBC하고 KBS가 너무 망가져서 그렇지 SBS가 무슨 방송으로 보기에 부끄러운 적이 많았죠.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때 그리고 지금 특별히 SBS 노조가 훌륭해서 그 공정 언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사실은 주 기자 이번 주가 아니고 지난주에 모시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해외 출장이 잡혔는데 그것도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간한 어떤 출장이었습니까? 네. 취재? 저의 모든 행동과 모든 일은 그분을 위한.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돈 때문에 갔는데 비자금 추적이죠. 네네. 우리 안드로메다 위해서 특급 정보 하나 공개 못합니까? 여기서 단독으로 하나 뿌려주십시오. MB와 관련된 계좌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 대박. 들고 왔습니까? 네. 조만간 또 공개하시겠네요. 네, 어떤 그 사회 지도청이라고 불리는 거물의 계좌인데. 그 계좌인데 MB 돈이 글로 들어갔다는 거죠? 아니요. 그 계좌에서 MB와 관계가 있는 MB 쪽으로 흘러간 흔적이 보이는 계좌를 가져왔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최순실도 그 이명박 쫓는 것처럼 함께 쫓았잖아요. 네. 근데 최순실이 이제 그 학교에 가 계시니까 더 이상 쫓을 필요 없고. 그렇죠. 저는 오직 박근혜 그다음에 삼성 그리고 이명박만 쫓는데요. 두 분은 저기 최순실 열사와 고영태 의사의 헌신과 희생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최순실 재산 찾기나 최순실 박근혜 재산 찾기를 위해서 제가 독일 스위스에 한 13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분들한테 국가기관에 좀 맡겨놓고 오직 한 분, 이분만 모시고 있습니다. 아니 저수지 게임을 보면 꿈에서 이제 깨시는 걸로 나오잖아요. 꿈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쫓아다니는 나오시는데 욕을 해요. 깨자 말자. 그런데 왜 이분을 나는 끝까지 쫓아가야겠다. 첫 조우라고 할까요? 첫 결심? 우리 사회가 바르게 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디든 어쨌든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어느 정도 확립된 상태에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지도자라고 나선 MB가 이 시대를 거슬러서 모든 걸 뒤엎고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정치라는 이름을 팔아서 사리사욕 챙기기에 그냥 앞장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 망가지고 우리 사회가 척박해지고 그리고 청년들이 꿈꾸는 것조차도 사치게 만든 이 구조적인 문제가 저는 MB에게 있다고 봅니다. IMF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돈, 직장 그리고 출세 여기에 너무 목이 매게 돼 있었어요. 사회가. 그래서 신자유주의니 뭐니 다른 많은 논리를 댔지만 그래도 우리가 IMF를 극복하고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송두리째 바꾸고 그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만든 게 MB였고, 무조건 돈이 최고다, 출세가 최고다. 그래서 비정규직과 정규직과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직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너무 갈라놔서 그래서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무너뜨리지 않았나. 그래서 이 구조의 악의 근원에 MB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MB가 정치를 그래도 꽤 오래 했는데요. 서울시장 때부터 그런 느낌을 가지신 건가요?
서울시장이 되고 네.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저한테 2006년 7년 네, 6년 7년부터 저한테 이제 주요 과제로 다가오기는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MB 얘기하면서 기업가에다가 자수성가했고 실용주의적이고 그래서 보수가 갖지 않은 많은 장점을 가졌을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진보적인 인사들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하고도 계속 교류가 있었어요. 네, 네. 교류하고 네. 저기 서울시장 시절에는 자기 월급을 다 송두리째 박원순 그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했죠. 그렇죠. 네. 박원순 그 시장이 그 대표로 있는 아름다운 재단에 다 기부를 하면서 이런 실용적인 노선을 거뒀어요. 그런데 네. 그때 저는 그 에리카 김과의 관계 속에서 BBK가 시작됐는데 에리카 김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에리카 김을 그 내치고 돈만을 쫓는 사랑을 내치고 돈을 쫓는 이런 부분에서 저의 가슴을 불타게 만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 돈이란 무엇이길래 사람을 울리나. 뭐 일관성이 있구만 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러섬이 없어요. 네. MB가 이게 대통령이 되자마자 되고 얼마 안 지나서 저기 혼외자 조 아무개 씨한테 친자 확인 소송 당했어요. 예. 뭐 아는 분은 다 알겠지만 보도되진 않았지만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친자 확인 소송을 대통령인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거나 뒤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합의금을 깎으려고 재판을 펜딩시켰어요. 변호사님 잘 알겠지만 이게 소송 기록이 나오면 재판이 말도 안 되는 과정 속에 그 수립되고 그다음에 합의가 끝나고 이게 진행됩니다. 친자긴 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청하면 자 DNA 검사하자 해가지고 이 결과 나오고 보자.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뭐 빠르면 이틀이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계속 연기가 됩니다. 미뤄지고 그러는데 그게 뭐 각하의 큰 뜻이 있었죠. 나중에 보니까 돈을 아끼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확실하네요. 네. 아들보다도 중요한 게 피보다 중요한 게 그 돈이에요. 이분한테는. 그 혼외자가 사실은 선거 기간 중에 그 전에 계속 찾아왔어요. 우리가 먹고 살지 못하니까 좀 내놔라. 좀 달라고 해서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눈치 젖은 아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돈을 안 주려고 돈을 아끼려고 이런 검소한 절약 정신 이거 배워야지 않습니까? 그 나라 살림 좀 나아졌나요? 그래가지고 나라 살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개인 살림이 나아진 거네요. 개인 살림은 비약적으로. 그럼 그 재판은 어떻게 합의하고 끝난 건가요? 돈 주고 끝나고. 그걸 미팅. 그러니까 처음 MB한테 이렇게 꽂히셨던 사연은 신의를 저버리는 걸 보시고 안 되겠다. 그렇죠. 사람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돈을 쫓는. 우리 에리카 누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래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텐데 또 주진우 기자도 이것 위해서 계속 MB를 추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거 이거 볼 수 있느냐 보고 싶어요. 저한테 계속 해달라고 하는데 결정적 한 방을 주진우는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 결정적인 몇 방을 지금 터뜨렸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원세훈이 얘기를 하든가 주진우가 얘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블랙리스트라든지 그다음에 국정원의 댓글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세훈이 수장이고 그다음에 지금 외곽팀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사회팀의 시민사회단체 담당에서 거기에서 돈을 준 민간팀장들 민간인에서 외곽팀장으로 와야죠. 사회팀장으로 와야죠. 거기에 있는 과장으로 와야죠. 그다음에 차장, 실장, 원세훈이 직접 이명박이 시켰다는 뭔가를 밀지 않으면 이 그 싸움은 블랙리스트로 대통령을 잡기는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네. 권력 남용 그리고 어디까지 직권으로 볼 것인지 그렇죠. 그 법률적인 사항도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네. 근데 그 MB를 잡으려면 돈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MB가 그 정치라는 것도
대통령도 돈 때문에 했고 그 사리사욕을 위해서 국가기관을 움직여서 자기 곳간을 챙겼다. 곳간에 쌀을 쌓았다. 이거는 직권남용이고 그다음에 국정농단이지 않습니까? 국고등 손실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 MB는 분명히 구속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서 저는 MB의 돈을 쫓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가지고 오신 계좌로 또 뭔가 수사가 시작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수사 단초를 몇 가지 던져놨어요. 다스와 BBK에서 특별히 다스가 140억을 김경준 누나한테 이게 받아가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무부와 그다음에 검찰이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움직였다는 그 증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MB를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성이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 MB 쪽에서의 분위기는 감지 못하셨어요? 뭐 연락이 오셨다든지. 아니, 감지하고 있죠. 항상 저는 아침에도 항상 그분 사무실과 집을 이렇게 그냥 산책 삼아서 들렸다가 나오곤 합니다. 그분에 대한 저는 그분을 위해서 책을 썼고 방송을 만들었고 그분을 위한 노래를 이승만 씨랑 같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관심은 끝이 없죠.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 주변 굉장히 지금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모습이 좀 보이는 게 뭐 정진석 의원이 하는 그런 말도 그렇죠. 좀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정진석 그 의원을 비롯한 그 친이계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를 들고 나와서 같이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결정적인 건 너한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누구도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마지막에 두는 수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작가님 그렇잖아요. 이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진행됐을 때 유리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어려우면 몰랐을 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극약 처방을 쓰고 있는데 MB에 대한 의혹들이 수그러들지 않아요. 그래서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이나 과거 포함해서 회유나 협박이나 어떤 뭐 연락이 왔다든지 이런 건 없으셨어요? 저희는 회유와 협박을 그 불편한 친구처럼 데리고 살았어요. 얼마 전에 저기 국회의원들한테 들었는데 국정원에서 제 사찰한 내용이 이만큼 수북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취재를 하고 그런 것까지 해서 사찰을 하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섬뜩하네요. 보통 YTN도 그렇고요. SBS나 MBC, KBS처럼 큰 언론사는 국정원 담당 직원이 한 명이에요. 한 명인데 낙검수 특별히 저는 3-4명이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협박, 미행, 협박은 너무 많이 당해서 전화 와서 뭐 가족들 협박하고 막 뭐 죽이니 살리니 하면 지금은 바쁘니 내일 4시쯤 전화해달라. 4시쯤엔 협박을 받을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넘겼고 미행이 너무 심해서 집에 못 들어가고 산 것도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근데 이런 것 많은데 요새 다시 또 조금 요새는 이렇게 겁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오토바이들이 좀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런 그래요? 예. 뭐 2대의 오토바이가 앞뒤로 이렇게 가다가 제가 급히 꺾으면 다시 돌아오고.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은 뭐 감수한다 해도 가족들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살았어요. 웃을 일이 아니고. 웃을 일이 아니고 미안해요. 진짜. 아니 또 아들 바보거든 우리 주진우 기자가. 네, 뭐 그렇죠. 네, 그럼 보고 싶잖아요. 집에서 나와 살면.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가장 애가 이렇게 크면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가족들이랑 아빠랑 이렇게 교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잘 못 그게 교감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도 12시 반에도 일요일 날 12시 반에도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 뛰쳐나가고 그래서 그러면 애가 그냥 일어나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나오면서 조금 아빠 집에 또 방문하세요 이런 식으로. 먼 데에서 온 친척형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는 조금 안타까운 건 있죠. 그런데 그러나 뭐 MB가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MB가 지금 있는 그 모든 사항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사 안드로메다에서 준비한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주진우에게 누구누구란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한 단어라든지 한 문장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예. 먼저 가장 사랑하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주진우에게 MB란 가장 소중한 사람이죠. 엄마 고맙다 이런 생각을 갖고
듣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 주진우에게 박근혜란? 또 이렇게 어려운 것이게요. 박근혜란 박정희 신화를 깨트려준 사람, 고마운 사람. 고마운 사람. 주진우에게 정유라란? 정유라를 쫓은 지도 꽤 오래됐었죠. 네, 다 사랑스럽다. 네. 다 너무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정유라를. 네. 정유라를 성형수술하기 전부터. 굳이 그 얘기를 또.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보고, 정유라의 베프가 저의 베프고, 정유라가 가장 따르는 사람이 그럴 정도로 제가 오랫동안 찾아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측은하기도 한데, 저는 또 이렇게 그래도 마지막에는 진실의 편에 그렇죠. 고마운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결정적 증언을 했잖아요. 네. 주진우에게 신동욱이란? 신동욱은 제가 보기에 신동욱은 박근혜 집안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 가장 이성적인 사람. 사람들이 신동욱은 또라이라고 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맞아요, 어느 정도. 똘기가 충만하신 것도 맞고. 그런데 박근혜 집안 사람 중에, 박정희 집안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가장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웃겨요. 제가 뵌 적이 있어서. 뵌 적 있죠. 근데 박근영 씨, 이렇게 박근영 이사장 보면 정말 다른 나라에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박근영 씨도 박씨 집안에선 제일 나은 사람이에요. 박시만 씨나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저희 가족은 18년 동안 다른 데에서 이렇게 격리대에 살아서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저한테는 돈과 사람이 없고 언니한테는 돈과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를 다 그 사람들이 케어해줘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지만 씨는 나은 거고 저는 혼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머리를 2시간 동안 혼자서 세팅하세요. 그거 굉장한 인내와 끈기, 그다음에 미적 감각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박근영 씨가 그 집안에서 제일 나았다고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서 그 가정교사를 했던 사람이 직접 증언한 게 그래도 그 집안에서는 박근영이 제일 낫다. 제일 똑똑하고 걔만 서울대 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곡탄을 하시네요. 신동욱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집안의 어떤 비밀 이런 거 주진우 기자한테 많이 얘기해 줬나요? 저희는 좀 터놓고 얘기하는 사이고 그리고 서로 쫓기고 그다음에 살해 위협을 같이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교감은 있어요. 통하는 게 있네요. 제가 줄리안 어산지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것도 또 이명박 때문이죠. 근데 만나러 갔는데 처음에는 이 친구가 에콰도르 대사관, 런던의 에콰도르 대사관에 이렇게 감금된 상태니까 굉장히 까칠해요. 까칠하고 자기가 또 뭘 폭로를 했다 계속 쫓기고 그렇고 어떤 쪽에서는 영웅으로 어떤 쪽에서는 반역자로 이렇게 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격도 나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쫓긴 얘기를 하고 우리가 탄압받은 얘기를 하니까 금방 친해지는 거야. 동질감을 느꼈어. 야, 너 제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동병상련. 우리는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그리고 살해 위협을 받는다는 사람의 동질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진우에게 문재인 대통령이란? 문재인 대통령이요? 예, 기분이 확 좋아지는, 얼굴이 지금 표정이 확 좋아지네요. 좋은 분이세요. 좋은 사람. 너무 좋은 분.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전에 있는 사람들, 박근혜, 이명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하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있을 때 가장 괴롭히는 기사를 많이 쓴 기자가 주진우 기자였다고. 네네. 그래서 저한테 전화 통화도 하고. 항의 전화? 아니요, 항의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그때 노건평 씨,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형에 대한 문제점과 그 주변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알람을 했었어요. 알람을 하다가 나중에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이게
기사를 쓰고 그랬는데 당시 민정수석이었죠. 문재인 네. 수석이 헬기 타고 노건병 씨한테 내려갔다 오고 그렇죠. 뭐 하면서 왔다 와가지고 자기가 부족해서 잘 지키지 못했노라고 나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됨됨이가 그 전에도 그냥 뭐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근데 저는 좋은 사람이 그 민정수석을 한다는 거에 대한 조금 그 우려가 있었어요. 안 맞다고 왜 그러냐면 생각하셨죠? 대통령 정치라는 것은 그 진 땅이든 마른 땅이든 그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런 사람을 데리고 몇 발짝 전진해야 되는데 국민을 위해서.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너무 조금 사람이 여리고 그렇죠. 착하지기만 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점이 많이 보였죠. 그래서 민정수석 때도 계속 제가 비판하고 그 나왔을 때도 당신 잘못했다고 계속 했었죠. 얼마 전까지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실책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따지고 비판했어요. 자, 그럼 다시 영화 얘기로 한번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비자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얘기 좀 비자금 얘기 해봐야겠는데 일단 계속 지금 영화는 상영되는 거죠, 저수지게임. 네, 아직도 상영되고 있습니다. 11만 돌파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상당한 거 아닙니까? 뭐 1000만 영화를 돌파한 영화가 한 20편 정도 되나요? 예. 그런데 다큐멘터리 10만을 돌파한 영화가 10편이 안 된다고 그래, 해요. 예. 그래서 굉장하게 큰 관심과 화제죠. 근데 우리나라 다큐에 이런 공식이 있어요. 보통 인간적인 거거나 아니면 조금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예요. 소를 계속 쳐다보는 원앙 소리. 소를 계속 쳐다본다든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계속 쳐다보다가 이게 심금을 울립니다. 마음을 울리면 그 10,000명 정도 넘잖아요. 그러면 큰 히트 이렇게 하면서 9시 뉴스나 메이저 뉴스에서 다뤄주면 그때 이제 개봉관이 늘어나면서 역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보통 그런 공식을 다 따랐어요. 공범자들도 네. 그 한 1, 2만 갔을 때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명박 추격기는 나온 줄 모릅니다. 저희 가족들도 나온 줄 몰라요. 근데 그 주류 언론의 그 외면과 그 무시 속에서도 여기까지 온 걸 보면 굉장한 그 이건 뭐 각하의 큰 그 영향력이다 저는 이렇게 직접 생각합니다. 봤었는데 되게 그 애니메이션하고 이런 게 되게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그 영화로서 가치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뭐 주진우 기자의 어떤 연기가 아주 뛰어나긴 연기가 아니죠 이거는 연기는 아니죠. 연기 아닌데 저는 정말 볼만한 영화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수지 게임이 보면 농협 대출 사기 사건 210억 요거 쫓는 그런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제가 이명박 추격기라고 책을 냈는데 네. 책도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으니까. 근데 거기에 제가 이명박의 비자금을 쫓는 몇 가지 그 단초들을 몇 가지 증거들을 쫓는 과정 실패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농협의 대출 210억 건인데 210억이 대출이 됐습니다. 대출된 회사는 생긴 지 하루 된 회사였죠. 보증인도 없고요. 담보도 없고 사업 계획도 제대로 없는데 그리고 청년 실업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나 노하우도 없는 사람한테 210억을 줘요. 농협에서? 네. 이상하네. 근데 210억이 갑자기 사라져요. 갑자기 사라져요. 근데 사라지는데 농협에서는 210억을 쫓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농협의 관계자들 중에 누가 이 돈이 문제가 있다.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막습니다. 농협에서. 그래서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투자 210억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 회사가 없었는데 없어져 버렸는데 사실 그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담보 잡고 난리도 아닙니다. 원래는. 그러면 네. 돈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돈을 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을 준 것도 그런데 돈을 회수하는 과정, 노력하는 과정이 너무 문제가 있어 말이 안 돼요. 근데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랬냐면 이명박 주변 사람들, 이명박의 친인척과 이명박 주변 사람들이 이 대출에 관여했고 개입했고 막았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되기로 했던 건데 사업이 이제 흐지부지 되고 부지는 경매로 넘어갔어요. 네. 그래야지 210억이 없어졌으면 사실 그 당시에 농협이 고발하면 되잖아요. 고발을 안 해요. 고발 내지 민사소송을 해야죠. 네. 예. 아예 안 하고 그냥 그건 농협 손실로 끝난 거예요. 제가 몇 년간 쫓아다니면서 농협한테 고발하라고 고발하면 고발 안 해요. 근데 나중에 거짓말까지 해요. 고발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고발 안 했다 그래요? 네. 그 이상하네요. 아니 은행을 저도 은행 사건들 몇 건 하다 보면 정말 칼같이 하거든요. 소송하고 이런 것들은. 그럼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농협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네. 갑자기 하는데
파이낸셜 팀장이 그 비서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나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혀 모르는 사람이 최원병이라고 이명박의 그 고등학교 후배가 농협은행 회장을 했죠. 그 사람이 비서가 왔는데 오고 그리고 그 비정규직을 몇 명 뽑았어요. 투자를 위해서. 여러 사람을 뽑았어요. 이 투자를 그 캐나다 노스역 투자를 한 주모 차장도 이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프로젝트가 그 캐나다 사업이에요. 캐나다 사업인데 근데 제가 하도 괴롭히고 문제 삼고 그래서 그 모든 이 대출 사건에 개입한 사람들은 벌금을 내는 걸로 돈을 내는 걸로 농협에서 나중에 이제 징계를 했어요. 징계를 했는데 이 주모 차장만 돈을 깎아줘요. 아하. 그것까진 그럴 수 있어요. 옷을 벗고 나왔습니다. 옷을 벗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주모 차장이 농협에 드나들면서 큰 투자 사업을 해요. 농협에서 그렇게 많은 사고를 치고 이 사고 말 징계받고 나온 사람이 징계받고 많은 사고를 쳤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하는 사업이 뭐냐면 농협의 본사가 서대문 사거리에 있어요. 사거리 건너편에 적십자병원이 있어요. 적십자병원 앞에 2만 6천 평, 5, 6천 평 개발하는 사업이 있어요. 2만 5천 평, 6천 평이면 사대문 안에서 2만 5천 평, 6천 평이면 토지 비용이 1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런 대형 사업을 하는데 이 대형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 주모 차장.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영화에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네, 아니죠. 현재. 근데 이 사업을 하라고 돈을 빌려준 데가 농협이다. 이 시행사는 그 이 주모 차장이고요. 근데 이 시공사는 효성건설입니다. MBC도 하고 사돈으로 연결된.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권력을 놓은 지가 9년, 10년 돼 가는데 그 주모 씨가 아직도 그렇게 활개치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를 잡은 거죠. 농협에서 뭔가를 잡힌 거죠. 왜 농협에서 이 사람한테 꼼짝 못했을까요? 아직도 꼼짝 못하고 갈까요? 들어와서 투자 전문가라고 데려왔는데 다 거의 망했어요. 거의 망하고 그 같이 들어온 그 옆 사람은 저수지에서 발견됐고. 그러니까 농협이 사망했어요? 네. 농협이 협조해 줄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었다는 건데 그 대출 말고도 디도스 사건도 사실 북한의 소행이었으나 그렇게 나왔으나 농협이었단 말이에요. 네, 농협에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했지만 그 검찰 수사 관계자들도 그렇고 농협 관계자도 그렇고 다 이게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제보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면 주진우 기자가 이런 거 저런 거 취재하면서 농협에 대해서 의혹을 그 검찰에 한번 이런 증거들을 한번 제시한 적은 있나요? 검찰이 좀 수사를 좀 해라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검찰이. 그렇군요, 진짜. 네. 아니, 그놈들이 나를 쫓아다녔는데, 어떻게. 아니, 그놈들이 오촌살인 사건만 보세요. 그 팩트를 그냥 보도했는데, 그걸로 구속영장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수갑차고 유치장 갔지 않습니까? 그 오촌 살인 사건에 관해서는 우리 주진우 기자하고 라디오 버전 끝나고 파티 버전 제대로 한번 그때 한번 또 얘기해 보는 걸 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 210억을 포함한 여러 돈들이 결국은 조세의 피처로 흘러 들어간 걸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잘 모르죠. 저야 모르죠. 그런데 그 돈이 캐나다에서 케이만으로 옮겨갔다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본 사람은 농협에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이 그 케이만에 있는 비자금 저수지로 갔다. 거기에 수조 원이 있다. 이 얘기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협이 계속 막아요, 그 사람을. 지금도 막고 있어요. 그럼 MB의 이 돈의 흐름의 패턴 같은 게. 그렇죠. 이게 210억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나라에서 큰 자원외교 실패 사업은 캐나다에 다 있어요. 하베스트 날이 있었고요. 멕시코 볼레로 동강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캐나다의 회사예요. 암바톱이 캐나다고 그 석유 시추 사업 그것도 캐나다. 왜 캐나다? 거기에서 캐나다에서 사라진 돈이 10조가 넘어요. 투자 실패가 이건 투자 실패가 아니에요. 자원외교 할 때. 그렇죠. 자원외교 사업인데 집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조짜리 집을 2조짜리 집을 샀어요. 2조 주고 샀어. 근데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그게 100억짜리라는 거예요. 이게
외교입니까? 이게 자원 외교입니까? 투자입니까? 이건 사기죠. 좀 멍청해서 당한 게 아닐까요? 멍청해서 당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까? 멍청해서 껌껌이. 그랬었죠. 자, 돈이 사라진 건 알잖아요. 자원 외교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대부분 멍청해서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해도 한 번 너무 당한 거. 이거는 당한 게 아니라 사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척하면서 결국은 현금이나 이런 돈이 자기 주머니 속으로 가져갔다는 그렇죠. 겁니까? 자, 이 돈이 캐나다에 있었어요. 네. 캐나다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원세훈 국정원장 얘기할게요. 네. 원세훈 국정원장이 미국을 수십 차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10여 차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미국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드나듭니다. 국정원장 시절에. 국정원장 시절에. 이 사람이 007도 아니고 직접 되는데? 공작하거나 거기 가가지고 누구를 암살하거나 할 줄 정보를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없어요. 자, 근데 거기 가서 미국에서 수행원들을 다 따돌리고 캐나다로 혼자 넘어간다. 이 사람은 외교 행랑 파우치에 돈과 수많은 그 돈과 뭐 다른 거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원세훈의 오른팔이 얘기하는 증언이에요. 예. 조사하면 돼요. 조사하면. 그거는 특수활동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이명박이 가져다 쓴 돈이에요. 이거 이명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거 제가 저 책에다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네? 고소하지 못합니다. 왜요? 팩트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진우 기자님 네. 주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하면 뭐 원세훈이든 누구든 일단은 투자하는 척을 하면서 그 돈을 일단은 해가지고 투자처를 아주 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놓고 사실은 뒤로 그걸 다 빼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차피 투자가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돈을 뭐에 쓰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 돈을 뭐 했어요? 자기 가지려고 하죠. 지금도 이렇게 많은데 뭐 필요해요? 돈은 많은 말 쓸 좋죠. 자기 자손 주변 아니 친일파들이 세금을 가지고 그렇죠. 세금을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 썼죠. 근데 친일파들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이완용이 보니까 와 대단하더군요. 이완용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제 민씨 상식에서 집안, 좀 이해가 안 돼요. 이씨 집안. 자, 네. 자 네. 패턴이 있어요. 네. 회사를 하나 세우거나 네. 망한 회사를 하나 사거나 네. 거기에 돈을 몰빵합니다. 네, 투자를 많이 넣죠. 하거나 네. 대출을 하거나. 근데 이 회사는 금방 망가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도 돈을 찾지 않고 이 돈은 사라집니다. 네. 근데 누군가 하나가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게 검찰이나 어디에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진행자 중에 한 명이 저수지에 발견됩니다. 이게 MB 주변의 패턴입니다. 패턴. 근데 저는 무섭다 또 이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걸 만약에 뭐 국가가 고위기관에서 했다라든지 그런 뭐 아니면은 기업인이 했다. 대통령이 돼서 이걸 세금을 빼돌려 가지고 이렇게 기획적으로 한다? 이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지. 우리 대통령,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분이셨어요. 돈을 위해서는 진짜 돈 많으시잖아요. 돈 많다고 사기 안 치나요? 돈 많은 사람들이 사기쳐요. 돈 많으니까 돈 욕심이 없을 거라는 것은 이거는 진짜 거짓말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버는 맛에 그 길이 든 사람들은 그 돈 버는 재미에 날 새는지 몰라요. 이명박 대통령이 소유로 의심되는 다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명박 소유입니다. 근데 이 다스는 서울시장 시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가파르게 성장을 해서 2000년대 초반에 1000억대 매출인 회사가 올해는 2조 7,500억 원의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하네요. 하여튼 오늘 우리 주진우 기자가 방송에서 했던 얘기 또 책에서 쓴 얘기 이게 뭐 문제가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신다면 MB 측에서 주진우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실이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저의 모든 글과 저의 모든 행동은 이명박의 고소를 위한 고소를 준비한 그런 글들입니다. 근데 안 하시겠죠. 고소를 하면 또 조사가 필요하고. 아니 근데 주진우 기자님 너무 지금 자신 있거든요. 다 팩트라고 다 취재에 의해서 드러난 증거들 다 가지고 있어요. 증거도 있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고소해서 진실을 밝혀야죠. 그러면 그 방법 말고 이게 수사가 들어가려면 어떤 방법이 또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 주진우 기자님이 조사했던 그런 내용들을 어떤 검찰이 내사를 하는 방법인데 글쎄 저런 걸 할 수 있는 검찰 능력이 될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 왜 못해요? 추적해서 나가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국정원 그 적폐 TF 팀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검찰에 지금 넘기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걸 자꾸 조사하다 보면 이 가지치기가 해서 어느 정도 고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거기까지 가지 않으리라고 봐요. 국정원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은 그 국정원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오면서 네. 국정원의 과거 적폐가 이제 청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네, 많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국정원이 잘못한 게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블랙리스트는 문화팀, 네. 문화예술팀에서 말단 직원들이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단 직원들이 하던 건데 연예인들이 들어가니까 섹시하니까 지금 이게 먼저 터지는 거는요. 그렇게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문화예술계의 말단 직원이 하던 것도 이 정도예요. 화이트리스트는 훨씬 더 커요. 화이트리스트는 많은 돈이 투여됩니다. 일단 그렇죠. 지금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서경덕, 뭐 변희재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광고를 주면서 밀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엄마 부대를 만든 사람의 엄마 부대 엄마도 국정원 직원이고 어버이 연합의 어버이도 국정원 직원이에요. 네. 일베를 만든 것도 일베를 뒤에서 운영한 것도 국정원 직원이에요. 자, 이런 거는 그 돈이 많이 들어요. 특별히 집회나 시위를 하면 소공사, 대공사 해가지고 돈을 몇 천만 원 모아준다던가 아니면 몇 억짜리, 10억짜리도 있어요. 그 공사를 하면 기업체 담당, 경제팀 담당 아니면 사회팀 담당 누가 모여서 돈을 만들고 이런 거는 훨씬 커요. 근데 블랙리스트에 비해서 화이트리스트는 진척이 적고요. 이보다 더 큰 게 기조실장. 김주성 씨도 있고 그 네. 뒤에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뭐 네. 아나운서 남편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검사장이죠. 가장 오래 한 이모 씨도 있고요. 네. 자, 이런 네. 기조실장들 그리고 국정원 차장들, 실국장들은 이보다 훨씬 더 극악하고 더 영향력 있는 정치 공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특별히 특수활동비. 국정원 기조실장이 특수활동비를 찾습니다. 네. 찾고 사라지고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 문고리 3인방과 만납니다. 근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찾아서 그 다음 날 만납니다. 네. 그러면 이현수였죠. 그 사람은 장충기한테 문자 보내고 충성맹세했던 그 네. 사람입니다. 삼성한테 계속 정보를 넘겼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돈을 찾아가지고 문고리 3인방을 만납니다. 네. 최순실 박근혜한테 돈이 건너갔다는 정황들이 무수두룩합니다. 아직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폐 TF에서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적폐 TF팀에서가 아니라 국정원에서 이걸 정보를 가지고 검찰에 넘기지 못했어요. 네.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 개혁 아직 문제가 있는데 이명박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알겠습니다. 많은 산이 난간이 있겠다. 앞서 주 기자께서 이제 다스 얘기하셨어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회사임을 증언하는 문서나 증거 같은 건 뭐가 있어요?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저희가 방송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끊어야. 안 돼요. 궁금해. 나 궁금해. 이거 중요한데 이제 본론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아니 이명박을 잡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게 있어요. 궁금해요. 광고 드려야 돼요. 계시고요.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궁금하신 분은 주 기자의 답변이 궁금하신 분은 팟캐스트 버전으로 넘어오시면 나 팟캐스트 해야 되겠다. 지금 팟캐스트로 넘어오세요. 그럼 바로 대답이 이어지니까. 저희는 팟캐스트 버전 이어가지고 계속 주진우 기자랑 이야기하고요. 라디오 버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팟캐스트 버전에서 여러분 계속 저희 주진우 기자 함께하니까 들어주시고 우리가 항상 마지막 엔딩곡을 우리 초연님한테 지금 이야기 시작하시지도 않네. 엔딩곡을 엔딩곡을 요청하는데 혹시 염두에 둔 곡이 있습니까? 네, 오직 그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승환의 돈의 신입니다. 돈의 신. 예. 이승환의 돈의 신 들으면서 저희는 마무리하고요. 주 기자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곡은 YTN 라디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확인하세요.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49금. 여기부터는 불방 버전 팟캐스트 전용 구역입니다. 지금부터 방송되는 내용은 FM 94.5MHz YTN 라디오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미리 사전에 분명히 고지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고 스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덕성이 남달리 투철하신 분들, 순진무구하여 비속어와 욕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심신미약자, 빈속, 임신부, 노약자, 고혈압, 컨디션 안 좋으신 분, 비위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고 꼰대들은 절대 사절합니다.
네, 팟캐스트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사 안드로메다. 네. 자, 우리 라디오 버전에서 홍 기자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야, 나 우리 시청자 항의 들어온 거 아니야? 들어오죠. 야, 너네 라디오를 그따위로 만드냐? 질문하고 끊는 게 어딨냐? 대답 안 듣고. 이럴 뭔가 설정 같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진짜 시간이 없어서 끝낸 겁니다. 지금 죄송하고요. 아니에요. 작전인 것 같아요. 아니요, 딱 시간이 정말 딱 그랬죠. 저희는 본방보다는 팟캐스트에 의미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보였습니다. 네. 자, 그 질문 주준 기자 대답해 주시죠. 자, 다스는 중요한 회사입니다. 아까 말했는데 시트, 자동차 카시트. 카시트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의자 이게 네. 이게 다 거의 대부분 다스에서 나온 회사입니다. 근데 1988년에 MB가 이게 세웠어요. 근데 MB 명의로는 아니고 MB의 처남, 그 사람은 김재정 씨라고 네. 재산관리인이라고 이렇게 의심받는 사람인데 재산관리인 맞아요. 맞겠죠. 그리고 이상은 씨, 그러니까 큰형이 이렇게 공동 소유로 있고, 그다음에 아주 작은 5%의 지분은 김창대 씨라고 MB 팬클럽 회장, 그리고 MB의 친구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처음에는 그렇게 간단한 회사였는데 지금은 2조 7,500억 매출이니까 그 10조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10조요? 네. 그리고 이 회사는 다른 자동차 하청 업체보다 순이익이 월등하고요. 예. 또 안정성, 성장 가능성도 월등합니다. 자, 이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네. 이 회사 돈이 BBK라고 네. 주가 조작하고 횡령한 사건 회사에 돈을 대준 회사예요. 근데 검찰 수사 결과 BBK와 다스는 이명박과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냈었죠. 검찰이 결론을 냈어요. 네. 그다음에 특검이 생겼습니다. 네. BBK 특검이 생겼는데 그 수사가 잘못됐다. BBK가 메모가 나왔어요. 네. 검찰이 이명박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네. 3년형으로 맞춰줄 테니 이명박을 빼주세요. 이런 김경준의 메모가 나왔습니다. 예. 제가 공개했고요. 네. 그게 BBK 특검으로 이어졌는데 네. 여기에서도 역시 BBK는 이명박과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사건이에요. 네. 2011년 2월에 그 김경준은 이명박 대통령과 공범이고 이 BBK 주가 조작을 했다고 그 혼자서 했다고 단독 범행을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간 사람인데 그렇죠. 이 사람이 스위스의 그 비밀 계좌에서 140억을 갑자기 다스로 송금합니다. 다스로 송금을 한다. 네. 이명박하고 다스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언제요? 2011년 2011년에. 6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에 정권 말기 정도네요. 네, 정권 말기입니다. 공소시효도 남았습니다. 네. 근데 이 140억을 가져가려는데 변호사님 감옥에 갔어요. 제가 감옥에 갔어. 네. 제 우체국에 있는 돈을 제 옆 사람한테 주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와, 안 되죠. 거의 어렵죠. 농협에서 그 어렵죠. 안에 있으면 예. 근데 스위스 은행에 있는 돈은 어떻게 써요? 근데 이 스위스 은행 계좌에는 미국 연방 법원에서 이 돈은 다스 것도 아니고 그 BBK 투자 피해자들 것이니 그 움직이지 말라고 동결시켜 놓는 동결 조치해 놓는 절대 다스로 보내지 말라고. 네네. 다스는 소송에서 졌거든요. 네. 그래서 다스로 보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판사가 그렇게 명령했죠. 명령해서 우리로 어떻게 지금 했냐면 가압류 같은 거죠. 그렇죠. 가처분 그런 그래서 거. 예. 미국 연방 정부가 동결 조치를 네. 했고 스위스 정부로 가서 스위스 정부가 스위스 은행에 돈을 프리징, 그러니까 동결 조치를 조치죠. 예. 그러니까 이 동결을 풀면서 돈을 가져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게 거예요. 어떻게 감옥 쏘인 사람이 가는 게? 알고 보니 예. 이명박의 청와대와 예. 외교부, 예. 특별히 LA 총영사 김재수, 네. 그다음에 검찰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작전을 펴서 이 돈을 다스에 보냈다고 합니다. 자,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사기업의 돈을 받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10억 원을 바꿨던 겁니다. 이거 국기문란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 연방 법원하고 연방 정부의 이 동결을 푸는 게 어려웠대요. 그리고 어려운 외교적인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었다고 합니다. 그때 FTA 협상할 때였어요. 이 얘기는 대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다스의 핵심 관계자가 얘기하고 있고요.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증거를. 예. 그래서 제가 시사인에 이 그 210억을 받기 위한 청와대가 움직인 자료, 증거들을 공개했고요. 140억 원. 네, 외교부가 움직인 자료를 공개했고 검찰이 움직인 김기동 검사한테 보낸 김경준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검사장 김기동. 네. 예.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반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 민정실에서 이 다스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직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이 청와대에서 다스 담당했죠? 아니 그걸 누가 그렇습니까? 그래 다스에서 확인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다스 담당이 아니었고 BBK 담당이었죠. 걸려들었네. 완전히 걸려들었네. 낚시는 아니고 네. 어쨌든 자백을 해버렸네. 지금 했죠. 얘기를 들으면 김재수 전 LA 총영사는 그렇죠. 원래는 미국에서 활동하던 변호사였잖아요. 변호사였어요. 이명박 변호사였어요. 그러면 MB 정부에서 총영사직에 임명이 된 건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상당히 거죠. 안 맞지. 이런 일을 위해서 그러면 임명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닌데 LA 총영사를 변호사가 그쵸. 네. 뭐 민간인들이 총영사 가기도 해요. 미국 그렇지만 영주권자였어요. 그렇죠. 이상한 거. LA 총영사. 그렇죠. 근데 외국 영주권자가 어떻게 우리나라 나라- 외교관이 된 거는 첫 번째 경우였어요. 아주 말이 안 물론 되는 상황이죠. 그때는 그 국적을 금방 영주권 포기했지만 포기했겠지만 할 때는 했지만 예. 다시 가져갔어요. 예. 하여튼 뭐 지금 너무 재밌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남은 시간 한 10분밖에 없어서. 왜요?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왜요는 뭘 왜요야 그렇다니까 아니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됐어요 예, 지금. 남은 자, 시간이 우리 10분밖에 박근혜 없어요. 5천 사례로 빨리 그걸 아, 넘어가야 맞다. 돼. 그거 해야 되는구나. 예, 아쉽습니다만. 네. 근데 내용은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요. 네. 저만 봐도 지금 좀 떨리거든요. 와 국가기관이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얘기고 네. 할 수 없는 일을 하려면 본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문제제기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네네. 듭니다. 요 사건 넘어갈 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다. 그리고 수사를 받는다. 그럼 다음에는 누구 쫓으실 건지 궁금한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무상급식이 실현되면 우리의 복지 프로젝트이기도 해요. 네. 거대한 저수지에 엄청난 돈이 숨겨 있습니다. 케이만 군도라는 조세의 피처하고 싱가포르에 돈이 있어요. 그 돈 받아야 됩니다. 네, 찾아내야 받으면 우리 되겠죠? 돈이라고. 우리 세금인가요? 그러면? 우리 네. 세금이죠. 네. 이명박 대통령은 전 재산을 청계재단에 기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명박과 관련된 재산이 나오기만 하면 그냥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신빙성을 놓고 쫓고 있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사법 처리가 된다면 그때는 조금 쉬고 싶어요. 네. 근데 아직도 견고해서 박근혜도 해야죠. 5천 살해 사건. 5천 살인 사건이요? 그건 안 할 겁니까? 해야죠. 이거는 살인이에요. 살인. 이거 하고 두 개 다 하고 쉬야죠. 살인. 나도 좀 쉬어야죠. 하세요. 해주세요. 오촌 살인 사건은 네. 명백한 살인 사건이에요. 박씨 집안에서 박씨 집안 살인을 교사한 사건이에요. 근데 자 어디부터 얘기해야 돼요? 그 가장 무서웠던 취재였다는데 어떤 게 가장 제일 무서우셨어요? 원래 유경재단이라고 네. 그 유경재단은 박근영 씨, 박지만 씨가 파먹고 살고 네. 정수장학회 영남대는 그 박근혜 씨가 이렇게 파먹고 살으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남겨놓은 유산이자 작물이에요. 작물이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유경재단을 박근영 씨한테 뺏기 위해서 박지만 씨하고 박근영 씨가 그때는 한참 동안 네.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한 팀이었죠. 여기에서 살면서 그 박근혜 씨가 지금 최태민의 소나기에서 이렇게 놀아나고 네. 있으니까 언니를 구해주세요. 편지도 썼어요. 노태우 대통령한테. 근데 유경재단을 강탈하기 위해서 폭력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박지만 씨가 박근혜 측에 서면서 박근영 씨가 외로워졌죠. 외로워졌는데 이때 서로 우애가 좋은 형제간끼리 서로 조폭을 동원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조폭을 동원해서 한 번은 점령하면 이쪽에 조폭을 동원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박근혜 박지만 쪽에서 이 싸움을 정리합니다. 2007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싸움을 정리하면서 유경재단을 접수합니다. 그때 네. 한센병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 네. 환자 네. 100여 명을 동원해서 이 싸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뺏어요. 그때 박용철 씨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한센병 그 대표였던 사람은 한나라당 국회의원까지 비례대표 되죠. 2005년 6년에 이 문제를 정리했던 그 행동대장 네. 한센병 환자 그 행동대장이 임두성 씨인데요. 그렇죠. 이 사람은 전과 13범인지 14범인지 아무튼 유일하게 전과를 댈 수 있는 사람이 네. 이명박이에요. 네. 이명박이 전과 14범이니까. 근데 임두성 씨는 이거 조직폭력배 이 행동대장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와, 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새누리당. 그때는 한나라당. 뭐 어쨌든 그게 연관성이 있는 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비례대표 됐다는 됐습니다. 거잖아요. 전과 근데 있는 사람이.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쫓는데 등촌동인지 네. 그쪽에 중고차 매매상 갔지 네. 않습니까? 네.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임두성 씨를요? 네, 임두성 씨와 그 주변 사람들을. 근데 낮인데도 되게 어두워요. 그리고 막 그 영화에서 이상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무서워서 제가 그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경찰에 있는 형한테. 형, 제가 30분 동안 전화가 안 되면 여기로 찾으러 오세요. 실종 신고를 하고 갔는데 그 폭력배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한센병 환자들이 어떤 신체 일부가 조금 그렇게 좀 무너져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이 협박을 해가지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 분들이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거였는데 이게 이명박으로 넘어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명박 주변에 공천 헌금을 주고 이 사람이 그 국회의원이 됐을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5천 살해 사건은 뭐 우리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이면은 그 앞뒤 내용을 다 알 거예요. 또 우리도 한번 했었는데 자, 지금 경찰이 재수사를 들어간다고 해요. 그게 궁금해요, 우리. 유족들이 요청해가지고 받아들였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핵심 관계자들,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뭐 박지만 씨 뭐 수행 비서였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상황에 갑자기 사망하고 라면 먹다가 죽은 분이죠. 라면 먹다 죽은 사람은 죽기 전에 박용수 씨, 박용철 씨, 그러니까 박용철 씨를 박용수 씨가 죽이고 자살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세 명이 있었어요. 세 명이 황모 씨인데 그 사람이 38살 건장한 사람이었는데 취재를 하고 5천 살인 사건을 파고 다닐 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2년 대선 직전에 라면 먹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고 마지막 숫자리 3명이 다 숨진 거고 또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하는 이 용철 씨 휴대폰 휴대전화 그것도 사라졌단 말이죠. 아니 왜 그거는 경찰 수사선상에서 경찰이 압수했는데 없어졌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명확하게 해야죠. 박용철 씨가 자기를 구해줄 게 있다고 하면서 휴대폰에 녹음해 놓은 게 있다고 했는데 태블릿 PC하고 태블릿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태블릿 전화기하고 전화기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대리운전사가 그 사람을 운전했는데 전화가 계속 번갈아 왔다. 태블릿 전화하고 다른 전화가 번갈아 왔다고 했는데 경찰 수사 때도 전화기 2대를 압수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경찰은 전화기를 한 대만 돌려줬고 한 대는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없다고 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사라졌다고 하고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하지도 않고 수사 당일날 아침 새벽 5시에 한 시신이 5시 넘어서 시신이 발견되고 그다음에 한 10시쯤에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날 오후에 이 사람은 죽이고 자살했다 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요. 바로 통화 내역 조사에도 계좌 내역 조사도 거의 안 했고 CCTV 조사도 하나도 안 했어요. 경찰이 수사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도 밝혀야 됩니다. 그럼 재수사하면 뭐 지질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경찰이 자기네들이 반성을 하고 자기네들 수사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거 할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 휴대전화 없어진 거 지금 찾았다고 하기도 애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압박해야 됩니다. 우리 이동희 작가가 이 사건 관련해서 마지막에 힌트를 하나를 던졌어요. 산이라는 힌트를 던졌습니다. 미치겠네. 혹시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이 사건과 산. 산에서 이루어졌죠. 뭔가 생각하고 계시네요. 이동희 작가 얼굴을 못 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목격자 얘기합시다. 목격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건에. 목격자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목격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수사 과정에서 안 나왔는데 목격자가 있습니다. 있죠. 그분들이 증언하면 되잖아요. 증언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분들이 너무 좀 성스러운 분들이셔가지고요. 제가 성직자구나. 힌트를 드리면서 목격자 이게 말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 정치적으로 말 못하는 게 아니고요. 종교적으로요? 아니죠. 아니 뭐 하여튼 뭐 성적으로 말 산에 뭐 그런 게 있어요. 됐어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거야 뭐 저 경찰이 비밀리에 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에서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난자한 다음에 그 시신을 저쪽에 옮겼다고 했는데
120km 나가는 사람을 60km대 사람이 혼자서 벌떡 들어서 이렇게 옮겼다. 이거 말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 피 자국이나 피가 흘린 자국 보면 그런 것도 없고 박용수 씨한테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박용수 씨의 손에서 칼질을 한 흔적이 없고 그다음에 그 칼에서 박용수 씨의 DNA가 나오지 않았어요. 수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의구심이요. 네. 오늘 살펴본 그 문제 2개 다 주제다 다 너무 믿기 힘든. 그냥 주진우 기자님을 그냥 경찰청장이 딱 좋을 것 같다. 청장은 아니고요. 형사부장 정도. 그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런 의지가 있는 우리 검사라든지 경찰이 많이 그런 없어요. 검사들 그런 경찰들이 저를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내란 선동했다고 불러가지고 저를 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촌 살인 사건은 그걸 보도했다는 이유로 제가 재판 기록 국가수 기록만 그렇게 공개했는데 그걸 가지고 구속영장 쳤어요. 검찰에서. 예전에 됐죠. 영장 기각됐죠 그때. 영장 기각됐죠. 근데 겨우겨우. 그래요. 알겠습니다. 홍 기자가 깜짝깜짝 오늘 많이 놀래고 있어요. 홍 기자가 지금 눈물 흘릴 것 같아. 왜 무서워?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일어날 만한 일도 아니고 두 분 다 전직 대통령이시잖아요. 상식과 뭐 어떤 선이라는 게 무너지니까. 기자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니까 뭐 지금 공직자로서 의견을 밝힌 게 아니고 기자로서 취재한 의견을 밝힌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굉장히 많이 놀랍고 저도 마찬가지로 놀라워요. 직접 들으니까 더 그런데요.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MB가 검찰 조사를 받는 날이 오면 그날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 감사하고. 자, 지금 MB 비자금 문제 또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까지 다뤄봤는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치 보복 아니에요? 이 프레임을 갖고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무슨 아니 강도가 걸렸는데 경찰한테 보복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깡패 양아치도 걸리면 잘못했다고 하거나 죄를 대항하고 그렇지 이렇게 보복한다고 이렇게 양아치 짓은 안 합니다. 그 깡패 양아치들보다 더 저열한 수법인데 그들이 가장 마지막에 들고 나오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팩트로 얘기를 하고 뭐 진행 나온 걸 하나씩 그 결과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이 만약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아주 강렬하게 대응을 할 건데 제 느낌에는 주진우 기자가 많이 이제 문제 제기도 하고 여러 언론에 방송이 많이 돼서 그알 이런 데서도 근데 문제 제기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게 저는 좀 신기해요. 네, 강하지 않고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합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 엊그제 통화하다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세요? 이제 이명박 좀 그만해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만해 그러더라고요. 나름 그쪽에 좀 예전에 있었잖아요. 대표할 때. 형님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아무튼 의혹이 거의 사실로 지금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기관이 지금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주진우 기자 취재차 계속해서 자비를 거의 들여가지고 해외로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좀 MB 빵에 보내고 가족들하고 이제는 여행차 한번 해외를 한번 좀 가서 좀 스위스 좋잖아요. 스위스 가야지. 계산으로 좀 가지 말고 융프라우로 가라. 융프라우. 저 스위스 취재 때문에 한 20차례 갔는데 융프라우 못 가봤어요. 한 번도 못 갔습니까? 쭈리만 갔습니다. 어쩌노. 스위스 가서 융프라우를 안 간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들 데리고 한번 가서 좀 푹 쉬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푹 쉬다 오십시오. 하여튼 주 기자가 바라는 모든 일 이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 저희는 오늘 방송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괜찮았죠? 근데 그 방송을 떠나서 이동영 작가를 이렇게 양지에서 본 것이 이거 보게 된 것을 항상 저 지하실에서 음지에서 보다가 이렇게 본 것이 좀 묘한 감흥으로 다가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 YTN 라디오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1시 20분부터 12시까지 YTN 94.5MHz로 방송이 되고요. 팟캐스트 버전은 토요일, 일요일 자정에 업데이트 되니까 팟캐스트 버전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추석 명절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진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 안드로메다.